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이제 한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조직 행동론을 계속 준비하게 될 조한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강의 듣고 계신 과목 자체에 대해서 우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맞아요. 이 과목이 어렵냐 쉽냐라는 것보다는 이 과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첫 시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만 사실은 이 조직 행동론은 절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먼저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내용을 보기보다는 문제들을 먼저 보면서 할만한데? 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조직 행동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조직의 구성원이 일반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개인들이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짤 것인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행동을 조직적으로 짤 것인가. 다른 학문에서는 이제 구조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라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그 조직이 어떻게 하면 잘 녹아들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조직의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조직의 개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조직행동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면 이 조직에 대한 정의, 행동에 대한 정의 보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이제 조직 자체에 대해서만 보통 묻고 있고요. 행동이란 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맞아요. 팔 움직여요. 이게 아무런 의미 없이 움직이면 이게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목적이나 어떤 의도가 들어가게 되면 행위거든요. 근데 아다시피 조직 행동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행위라는 개념인데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목적이 있는 움직임이라고 해서 이제 행위라고 부르는데 조직 행위론이 사실은 엄밀하게 더 해석하면 또 좋은 단어긴 한데요. 행동이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경영학 그리고 행정학에서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거 외적으로도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라든지 여러 이론에 많이 걸쳐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회사에 들어가시거나 이제 뭐 연구를 계속 하시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실제 이제 우리가 외부 강사들이 와서 했었을 때 이 조직 행동 실무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과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합리적으로 답을 찾게 되면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점수란 게 있죠. 그 점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넘어줘야 된다라는 단계 때문에 엄밀하게는 이제 그거 이상을 맞춰야 되죠. 그 이상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요.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좋고요. 플러스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욕심 많이 내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는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될 겁니다. 라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처음 보죠. 1장 조직행동 개요라고 나와 있어요. 조직행동 개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직행동이 무엇이냐라는 게 나와 있는 거기도 하고요. 플러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책 전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처음에 나와 있는 조직행동 개요 파트만 잘 정리를 하셔도 맞아요. 득점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어떤 이론들을 이제 짧게나마 소개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뒤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것을 맞아요. 이제 세세하게 정리를 하는 단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세세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기출문제에서 보는 것들은 앞부분에 쏠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은 조직행동의 개념을 나오기 전에 뭐부터 나왔나요? 조직의 개념이 특성 나와 있죠. 출제된 거 보세요. 14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요 이게 몇 년도에 출제됐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이 이론을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조직하면 막 있잖아. 막 어깨들 막 안녕하십니까 하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제가 잘 그게 흉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했었을 때 알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약간 좀 무서운 형님 오빠가 있는 그런 데에서 막 그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고 뭐 응분의 막 처벌과 막 이런 것이 따르고 막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이 조직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오고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규범이 정확합니다. 규범이 정확해서 딱 정해진 절차 루트가 아니게 되면은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따르고 잘 지키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 따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굉장히 철저해요. 도대체 이 조직은 왜 존재할까에 대해서 이래서 조직을 만들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다 적자를 붙이면 조직적이란 단어를 쓰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굉장히 체계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달죠. 네, 조직에서 그 체계를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시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죠. 첫 번째 보면 개인으로서는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목적이 나왔죠. 개인 달성이 힘든 목표입니다. 자, 개인 달성이 힘든 목표인 이유는 뭘까요? 굳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겠지. 그러면 개인이 쉽게 하는 목표는 여기서 들어가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모여 일하는 이라고 나왔어요. 모여 일하는 이라고 한다면 다수죠. 뭐 다수인데 대단한 다수가 아니라 2인 이상. 왜냐하면 이거는 집단이란 개념이 존재할 테니까 2명 이상이란 개념이 있겠고요. 함께 모여 일하는 인간의 집합체라고 나왔어요. 집합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집합하고 비교해야 될 개념이 군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군집이란 개념은요. 이런 겁니다. 갑자기 어디서 불이야 소리가 났어.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불구경을 이렇게 하고 또 싸움 났대. 그래 싸움 구경 가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싸움이나 불은 자주 있나요? 없죠. 그 불이야 싸움이냐 구경원 구경꾼들 크라우드 군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상 자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주 만나는 게 한 번에 만난 거기 때문에 다시 또 만난다는 기약이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집합체라는 건 정기적으로 꾸준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들으실 때 저랑 집합이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저와 함께 만나셔야지 한 번 듣고 안 보게 되면 이제 집합이 아니고 지속적 상호작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강의에 대한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듣기 위해서 해야 되고 정리하자면은 집합이라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는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바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집단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어떤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나 혼자 놀아.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모임도 안 가고 그냥 나 혼자 놀아. 저도 이제 예전에 뮤지컬 이제 동호회라고 들어갔는데 굳이 사람들하고 여기서 이제 표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가서 보긴 합니다만 굳이 또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뭐 식사를 같이 하고 뭐 술을 같이 먹고 이런 거는 가기 싫더라고. 상호작용 없는 거지 사실은 엄밀하게. 그런데 그 집합에 대한 의미가 없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호작용. 근데 지속적이라는 거 한 번 가면 안 돼. 2번 가고 3번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집합으로서의 의미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속적 상호작용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의식적으로 구성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의식이라고 써볼게요. 의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뭐 조직의식이란 말은 잘 없지만 이 단어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집단의식이라고 부를게요. 집단의식이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속한 조직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의식이다라고 한다면요. 보통 이런 단어를 써요. 내 집단의식. 내 집단이라는 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마이, 그룹.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하면 우리 집단 이런 게 좋겠죠. 여러분들 우리란 단어 많이 쓰는데 우리라는 자체가 이 집합의식이 함께 있는 겁니다. 집단의식이 같이 있는 건데 내가 여기에 속했다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소속감이란 얘기야. 이게 없으면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가 않겠지.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을 때 이 회사에 속하게 됐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잘 안 되죠. 또 어떤 뭐 여러분이 이제 이 독학사가 끝나서 뭐 대학원에 들어가는데 그 대학원에 대해서 집단의식이 없으면 굳이 뭐 다니거나 한 의미 자체가 없겠지. 그래서 이게 의식이다라는 거. 마지막에 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체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체계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구조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구조라는 건 체계는요. 딱 봤었을 때 뭔가 틀이 딱 잡혀 있는 거. 사실 제가 필기를 잘 못하죠. 칠판 판사가 좀 약한데
이 7, 8 짝 보게 되면 이게 구조적으로 돼 있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 제가 뭘 썼죠? 지금 나와 있는 조직의 개념을 이제 풀어서 설명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 개념 자체를 외우면 잘 안 들어오니까 이런 게 있어야 뭐다?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 학자들이 조직에 대해서 정리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라는 거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 학자들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온 사람들, 뭐 머나드라든지, 그치, 칼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뭘 강조했구나 이런 걸로 구분하시면 이제 이 파트, 처음 파트를 알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라는 단어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정리해 볼까요? 목표 있어야 되고요, 다수여야 되고요, 그렇죠? 지속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요, 의식,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요, 체계란 게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게 다 갖춰야 조직이다. 넌 단순히 집합이나 군집이나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 이 조직이라는 것만 갖고 있는 요소가 있겠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이 조직행동론 처음에 개요 파트 1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조직이란 개인을 구성인자로 하는 사회체계인 동시에 통합 시스템으로서의 직능체계라고 나왔어요. 다른 말 하나도 없어요. 여기다 있는 단어지. 체계라는 단어를 강조했죠. 두 번째 예시에선 통합 시스템은 직능 체계니까 체계라는 단어. 직능은 직업별이란 뜻입니다. 개체와 부분으로 분할된 기능과 조정을 통해 특정 목표에 대한 얘기 나왔죠. 목표에 대한 얘기를 달성하기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의도적으로 의식이죠. 의도가 있는 구조화된 계획적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이 달성한 정립한 체계화된 구조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은 상호작용한다. 여기 나온 단어 다 똑같은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조직의 의미를 묻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초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학자들 조직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 그 학자들이 어떤 얘기가 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자, 말씀드릴게요. 어떤 학자가 무슨 조직을 얘기했냐라는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 출제된 걸로 봤었을 때 버나드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나드는 정리를 하는데 거기 아래쪽에 버나드 볼까요? 공동목표 달성에 공헌한 의지를 가진 2인 이상이 상호 의사소통하는 실체이다. 즉, 자, 색깔치인데 뭐라고 나왔어요? 2인 이상의 사람들이 힘과 활동을 의식적으로 조정이라고 나와 있죠. 이걸 강조했지. 버나드는 이걸 강조했어. 바로 뭐 의식적으로 조정이라는 거.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이것을 바꾼다라는 거야. 체계나 구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정하기 쉽지 않아.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군대에 입대를 했어. 그럼 군대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바꿀 수 있어요?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의식적으로 조정한다라고 하는 협력체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의식적 조정을 더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고, 힉스 같은 사람들은 맨 처음에 목표 달성 상호작용 구조화된 체계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큰 차이는 없죠. 근데 힉스는 뭘 강조했냐면 체계라는 걸 강조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포터는 보세요. 합리적으로 조정 분화된 기능이라고 나왔어요. 이 사람은 합리적으로 조정 분화된 기능이란 거에 강조를 했고요. 힉스는요. 자, 그 다음에 카츠와 칸 같은 경우 공동목표 내부 관련 규제장치와 의무항의를 적응시키는 인간 집단이다. 뭐가 나왔나요? 규제장치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규제장치란 거에서 규범에 따른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규칙이 존재하지, 그런 규칙들에 관심 있는 관료제 쪽에 관련된. 자, 그 다음에 매버 같은 경우는 목적 달성, 조적 구상, 상호적 인간 협동 이참. 사실은 특징이 따로 없어요. 매버는 진짜 다른 사람들에 서 이전 사람들인데, 이 베버는요, 이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호작용인데 다른 사람들도 이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다 쓰기 때문에 상호작용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것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베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긴 해. 근데 우리 조직행동론에서는 사실은 관료제를 처음 만든 사람이다, 이 정도? 그러니까 고대학자다 보니까 조직 의미를 물을 때는 잘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셀즈닉, 지속적 환경적,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 뭐가 보이나요?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라는 단어가 보이지.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무엇을 강조했다?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를 강조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비공식 조직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중에 나올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페이지 갖고 엄청 길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조직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다 썼어요.
조직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특성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의 체계로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 특성을 갖는다. 특성 첫 번째 어떤 단어가 보여요? 체계라는 단어가 보이죠. 체계라는 건요. 여러분들 체계적이다, 체계가 있다 이런 거 쉽게 쓰시는데 우리 이제 알아야 되니까 관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하고 지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 수업을 듣고 있죠. 그러면은 학생과 선생님 관계가 된 거야. 사실 관계라는 게 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관계를 해봅시다. 그러면 관계를 맺게 되면 제 수업만 듣는 게 아니죠. 다른 수업도 듣고 이것도 듣고 또 저는 또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도 있겠지. 이 관계망 전체 관계를 다 모아보게 되면 관계들이 서로 얽혀있었기 다 연결돼 있어. 그게 체계예요. 즉 체계란 거는 뭐냐면 관계들의 모임 같은 의미입니다.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계라는 거 이 관계가 얼기설기 엮여있기 때문에 체계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 이게 체계가 안정적이냐 그건 또 애매하기도 해. 거미줄 모양이 체계야.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게 있죠. 안정적 체계란 말을 그래서 써줍니다. 모든 체계가 안정적인 게 아니거든. 하나의 체계 일반적 특성하죠. 1번 개인들로 구성된 하나의 사회체계이며 조직 전체의 목적, 개인들로 구성된 하나의 사회체계라는 의미 자체가 벌써 다수, 집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조직 전체 목적 달성하기에 부분적 목적은 하위 체계로 구성된 통합 시스템 나왔어요. 자, 특성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체계로 구성된 관계들로 구성된 통합 시스템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시스템이란 단어는요, 해석하고 보면 구조지. 그러니까 체계들을 종합해 봤을 때 막 관계들이 얽히설기 얽히는 걸 멀리서 봐. 그래서 보면 오 무슨 모양이 나와. 이 구조예요. 여러분 구조가 익숙히 뭐 피라미드 구조 하면 딱 떠오르지.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다이아몬드 구조. 이렇게 딱 해서 떠오르지. 모래시계형 구조. 가운데가 쏙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체계를 딱 눈으로 봤을 때 하나의 형태로서 눈에 딱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네라고 하는 것이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통합 시스템이라는 단어 나왔고요. 아래쪽에 뭐 2번 공동의 목적이 정립된 체계화된 구조. 동어 반복이야. 동어 반복인데 이러한 구조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투입, 산출, 피드백을 통한 외부 환경에 상호작용하는 개방 체계. 또 무슨 단어가 보이나요? 상호작용이라는 단어 보이네요. 그리고 내부와 외부 간의 이게 투입 산출 모델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보게 됩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뭔가를 딱 집어넣어. 그러면 이게 결과물이 딱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 여러분 뭘 만들려고 걸까요? 청첩장을 만들어 갑니다. 청첩장. 참 오래됐네요, 저도. 청첩장을 만들려고 하면 청첩장 만드는 회사에다가 초안을 딱 줘. 그럼 얘네들이 그냥 이런 걸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띠리디딕 해서 결과가 나오잖아. 그 결과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죠. 이게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중간 보고도 있을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일을 주고 그건 빨리 처리인데도 있을 것이요. 어디는 뭐 여기에서 좀 더 럭셔리하게 상대방의 의사를 많이 묻는 경우도 있을 것이요. 잘 안 돌아가는 데는 막 일주일이 넘게 돼갖고 결혼식 전까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이요. 이게 바로 체계나 시스템에 대해서 이 상호작용이 잘 되냐? 이런 것들입니다. 투입 산출. 자, 그 다음에 4번 투과할 수 있는 경계.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따로 빼서 쓸게요. 자, 투과하는 경계가 더 중요하고요. 경계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투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투과란 거는 지나칠 수도 있고요. 걸러낼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 아는 단어 중에 유리천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유리천장은요. 자, 유리천장. 천장인데 유리야. 내가 지금 이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이제 하버드 여성학회에서 이제 제기한 단어입니다. 글라스 실링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지금 어떤 고위 간부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 왜? 여성이라서. 근데 분명히 보여. 위쪽에 있는 위치가 보이고 내가 저기를 올라가서 준비를 다 했어. 계단까지 만들었는데 계속 쿵쿵 부딪혀 올라갈 수가 없어. 이것을 이제 유리천장이라는 단어를 부릅니다. 유리천장이란 건요. 남자들은 저기를 통과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통과할 수 없다지. 투과라는 건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통과시키기도 하고 걸러내기도 하는 그런 작동을 하게 됩니다. 투과하는 경계에 보시면은 조직 내 요소와 조직 외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 내에 있는 사람과 외에 있는 사람의 차별성이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다르겠죠.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맡기는 것이요. 그래서 이 고용을 책임진다라고 한다면 비정규직은 언제든지 계약을 통해서 자를 수도 있고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결정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투과할 수 있는 경계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이 조직이 다른 것과 다르다라는 어떤 속성이 있다라는 거. 구별한다라는 거. 구별. 이분법까지는 안 쓸게요. 구별한다라는 거는 안쪽에 있는 것과 외쪽에 있는 것을 서로 이제 차별성, 요 벽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런 거고요.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는 동태적 균형 나왔습니다. 동태적 균형이란 말 어렵게 보실 거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목적은 균형입니다. 균형. 균형이 목적인데 균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보수적이야. 한번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쉽게 바뀌지 않다가 가장 기본적 속성인데 여기 보면 뭐가 나왔어요? 동태적. 균형이 바뀌어. 그러니까 균형이면 더 좋은 균형을 향해서 바뀌는 거야. 다른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직이 더 조직적으로 되기 위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근데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어? 변동의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조직이란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틀린 말이야. 변화하되 변화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균형을 위해서 바뀐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변동을 해. 변동 가능이야. 변동 가능성이라고 부르는데 for 무엇을 위해서? 균형을 위해서 재균형이라는 단어 써봅시다. 파슨즈라는 사람이 쓴다는 건데 재균형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조직 자체를 변화시켜야 돼라는 것은 조직을 뜯어발기고 빠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조직을 조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더 좋은 균형으로 변화시키겠다가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성 보게 되면 통합체계, 목적을 가진 통합체계다, 상호작용한다, 경계가 있어서 내외 구분 확실하다, 규범이 이걸 하죠. 자, 그 다음에 동태적 균형. 변하든 하지만 결국 균형을 위해서 변화한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조직행동 개혁, 조직행동의 개념 나와 있죠. 16년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는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문제를 내면 난이도를 높여서 낼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조직행동을 개념하게 되면 조직 내, 이 조직은 정의를 했죠. 개인 및 집단 그리고 조직 차원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라고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부분에 했었던 게 뭐냐면 조직 행동, 조직이었다면 이 조직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직은 앞부분에서 했죠. 그럼 행동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거 누가 합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물이 하는 건 조직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또는 조직 전체일 수도 있는 거지. 집단의 의미에 그게 있지. 이것이 하는 것. 이것이 조직 차원 행동의 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자, 목적이 나왔어요. 목적이 나왔어요. for 무엇을 위해서 행위합니까? 성과. 목적 달성이죠. 목적을 위해서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조직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문. 또 하나 더 있어요. 생활의 질이래요. 우리가 질을 높인다라는 단어는 떠오르는 게 있죠. 복지입니다. 복지. 복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채찍질해 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 하는 것도 목적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뭘 하기도 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어떤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성과가 높아진다라는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바를 했는데 여러분도 알바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 뭐 월급을 많이 못 줘서 미안해 말만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집에 가는데 오늘 추우니까 이거 들고 핫팩하고 음료수를 딱 지어주시는 거야. 근데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왠지 그걸 봤었을 때 마음이 그냥 푸근해지고 좋은가? 이거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열심히 할 수밖에. 근데 사실은 뭐 돈이 더 좋죠. 네, 돈이 더 좋긴 한데 지금 이게 조직 행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뭐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게 될 거는 이 성과 목적을 어떻게 하면 잘 달성할까를 공부하게 될 거고 그게 경영학이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생활의 질을 높인다. 이게 복지 쪽이죠. 그렇죠? 근데 이 행동과 관련된 생활의 질이니까 이 조직적으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정리해주고 보장해주니까 뭐 스트레스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얘기, 개인 환경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잔뜩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직이란 테두리 내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거에 대한 분석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사회학 등의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깊게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회학 쪽을 이제 길게 했었기 때문에 이 사회학도 여기와 관련된 게 많이 있습니다만, 심리학 같은 경우도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쪽 심리학과 벗어나요. 어떤 내부적 심리학이고, 외면적 심리학과 내면적 심리학인데 외부적 이제 피상적 심리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시에 구체적인 조직 내 행동 분석의 실용적 측면도 강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실용적이다라는 거 있고요.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해서 영향이 크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출제됐던 거는 1번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고 1, 2, 3번 중에 1번에다 방점을 찍으시고 요것만 정리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행동의 연구 대상 및 분석 수준 나왔어요. 연구 대상 하게 되면 조직 내 구성 행동이나 태도지만 모든 행동이나 태도는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 무슨 뜻일까? 조직 내에서 행동 중에서도 조직 행동과 관련된 것들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무엇과 무엇과 무엇? 생산성과 근무 태도.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성과라는 게 뭐냐면 생산 가치를 높이는 거지. 생산성을 업시키는 거. 그렇지? 이번에 무엇? 근무 태도. 근무 태도가 이제 성실하게 바뀌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작동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것과 이거고요. 또 이게 평가가 있어요. 성과를 결정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평가에 대한 얘기. 이 평가라는 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얼만큼 더 뛰어난지 그냥 X로만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걸로 평가하기 힘든 조직적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를 봅니다. 당연히 이쪽에선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근무 태도 3 이렇게 다 이제 나오는데 앞쪽에서 보통 출제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직행동론의 분석 수준, 연구 대상을 받고 분석 수준이라는 건요. 어디까지 분석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할 때 여기 보면은 개인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보고 집단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조직 수준에서 여기까지 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조직 수준 쉽죠. 조직이라는 단어 다 들어가지. 개인을 보시게 되면 개인의 가치관, 성격, 창의성, 스트레스 전부 어디와 관련했어? 개인의 내면과 관련돼 있어. 그럼 집단이라고 한다면 집단 간의 관계니까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 일을 얘기할게. 이 분석 수준에 따라 뒷부분에 각 장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 각 장별로 수준별로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하나 다 보시게 될 거니까 이 파트에서 이걸 외우고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조직행동 등의 학문적 기반인데 제가요 이때까지 이 학문적 기반에 대해서 다른 것도 많이 보고 연관이 있다. 뭐 간학문적이다, 학제적이다 이런 걸 얘기 많이 하고 실제 이제 조직행동론 이제 본교재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만 출제를 안 해요. 왜냐면 이게 뭐 기획설명 이설령 비설령이에요. 기획설명 기획설명 코획설명 모든 것과 연관이 있다. 뭐 수학과 연관이 있다. 경제와 연관이 있다. 뭐 사학과 연관이 있다. 인문학과 연관이 있다. 하여튼 갖다 붙이면 다 돼. 갖다 붙이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보니까 공원 학문의 심리학, 사회학, 삼시학, 인류학, 정책 이것뿐이 아니야. 이거 말고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로 정리돼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볼 것 같지만 이거는 사실은 꼭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특징이라는 게 뭐 이걸 정리하신 교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본 거지 다양한 학자들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꼭 이게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굳이 본다라고 한다면 거기 세 가지 분석 수준 개인, 집단, 조직 나와 있죠. 요거 하나 정리할 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인본주의 나와 있죠. 결국 행동은 누구 행동만 파악한다? 인간의 행동만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성과지향 나와 있죠. 성과, 결과. 이게 사실 조직행동의 가장 독특한 거야. 조직적이다라는 건 어떤 목적 달성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 과정에 대한 평가보다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짓을 하든 신경 안 써. 어떤 결과만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렇지? 물론 그게 합법적이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인식, 과학적 의무, 실천지향 나왔는데 특별한 의미 없죠. 근데 여기 실천지향은 아까 나와 있는 실용적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죠. 조직행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이론적 정립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조직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행동론의 목적이라고 나왔어요.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직행동의 목적이 아니에요. 조직행동론의 목적이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조직행동 자체의 목적은 이제 여기서 이 책에 다루게 되는 것들이고 여기선 조직행동론의 목적이 도대체 이 이론 학문이 왜 존재하는가요? 그치? 그럼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뭐 시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보는 건 조직적이냐라고 하긴 애매해요. 시대에 소속된 건 아니니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구매하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 얘기 아니고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이제 가족도 어떻게 보면 조직은 아니지만 어떤 집합적 행동 틀 이제 존재하죠. 그러한 행동들을 어떻게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즉 집단 내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 예측. 그렇다면은 이 행동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분석함으로써 이후에 얘가 어떤 짓을 할 거지? 라는 것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조직행동론의 목적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게 인간행동을 뭐 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행위를 할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 자, 정리해 볼까요? 지금 행동들을 분석해. 그래서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측을 해.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규범을 만들어.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하는지 정리를 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미래 계획을 세워.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통제 계획을 세워. 라고 하는 거지. 목적은 뭡니까? 결국 조직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지. 자, 그래서 조직행동론의 4가지 의존 변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도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요. 굉장히 뜬금없는 단어로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산성, 결근 여부, 이직, 직업만 정도 나왔는데 영어로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정리하실 때 PAT라고 해서 PAT이라는 상표가 있죠. 그걸로 정리하고 마지막 거는 이제 JS라고 해서 PAT, JS. 저는 이제 첫 글자를 빼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보면 생산성, 결근 여부 나와 있어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중요한 게 뭘까? 얘가 정말 돈을 벌어다 줄까지. 자, 이거는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요. 여러분이 오너의 입장에서 보면 돼요.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죠. 어떤 걸 중요하게 볼까라는 거예요. 조직적 행동, 아이들의 행동 중에. 첫 번째 뭘 볼까요? 예, 얘가 정말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줄까? 내가 얘한테 5천만 원 연봉을 주면 5천만 원 이상을 벌어다 줘야 원칙이 아니야? 그치?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 맨날 빠져. 아, 그럼 얘를 왜 쓰냐고. 맨날 빠져. 세 번째 일은 잘하고 또이또이 하겠는데 언제든지 지금 다른 데 가려고 준비가 돼 있어. 마음이 떴어. 이직에 대한 얘기. 네 번째 얘는 항상 와서 불만이야. 아, 못해 먹겠대. 맨날 와가지고 때려쳐야지 막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해. 근데 일은 잘해. 직무만족도 여기에 된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통해서 이제 행동 변수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4가지에 의해 갖고 행동들이 변화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4가지를 분석을 통해서 아, 이러한 조직 행동을 이끌어야 되겠구나. 그런 관점이 이쪽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가지 의존적 변수에 대해 정리하고 뒷부분에서 이 변수에 따라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요. 조직행동의 기본적인 어떤 쓰는 단어들,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냐 봤다면 이제 이후에는 뭘 보냐고요. 바로 조직행동 이론입니다. 이 조직행동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론가들, 학자들이 얘기했던 조직행동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고전 이론 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파트는 고전 이론인데 이 이론 때문에 지금 이 조직행동 책이 쓰여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더 얘기하자면 이 이론은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것을 꼭 다루기 때문에 출제된 양을 보게 되면 뭐 5년, 6년, 7년 연달아 나온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는 안 볼 수가 없지. 그러니 문제 유형은 사실 많진 않아요. 한두 개 정도인데 어떤 게 나오는지는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우선 어떤 학제에 일어나면 무엇을 정리해야 될까? 이것을 관심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강의를 클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